자, 안녕하세요. 북스무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파르티아 부분을 이제 할게요. 비상교과서 56페이지 좀 펴보세요. 자, 여기 이제 파르티아는 알렉산더 제국이 이제 분열이 됐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제국 중에 세라우쿠스 왕조가 있어요. 근데 이 세라우쿠스 왕조 자체가 통치 범위가 상당히 넓고 다양한 민족들로 이렇게 포괄되기 때문에 오래 통일 왕조를 유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여러 지역으로 분화됐는데 그 중에 이란 이라크 지역, 오늘날 이란 이라크 지역에 세워진 왕조가 이 파르티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어서 파르티아를 점령한 왕조가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파르티아나 사산 왕조 페르시아나 다 이란 계통의 민족이 세운 왕조예요. 그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한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로 서아시아 영토의 대부분이 그리스계의 셀라우쿠스 왕조의 지배하에 있었다. 그러나 기원전 3세기 중엽에 그리스 계통의 박트리아와 그다음 이란 계통의 파르티아가 독립하였다. 여기에서 이제 바트리아라는 왕조는 오늘날 어디에 있는 왕조냐면 아프가니스탄 지역 있죠. 그러니까 파키스탄 북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지역 그 지역에 있었던 왕조인데 이 왕조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이 왕조에서 이제 통치 영국 중에 간다라 지방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간다라 지방에서 간다 불상이 나왔던 거죠. 자, 그럼 파르티아인데 이 파르티아를 중국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안식국이라고 해요. 안식국. 그래갖고 이제 이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이제 파르티아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아르사케스라는 사람이에요. 그 아르사케스를 이제 음을 따서 안식국 이렇게 부른다는 거. 자, 파르티아는 점차 세라우쿠스 왕조의 영토를 잠식해갖고 기원전 2세기경에 메소포타미아 지방에서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지배했다. 파르티아는 상업과 교육이 성행했고요. 지리적 이점을 통해서 중국이 한나라와 로마 사이 중개 무역이 이익을 얻었다. 요거는 이제 파르티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이란이나 메소포타미아, 그 다음에 인도 지역이 되게 어디에 딱 중간에 있어요. 바닷길과 비단길에 딱 중간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 무역이 번성을 해요. 이거 다 공통된 형상들이에요. 어느 왕조를 떠나서.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로마하고 한나라 간의 어떤 중개 무역을 이제 통해서 번성했는데 그것은 이제 예전에 중국사 할 때 제가 지금 언급을 잠깐 했는데 후한시대 때 가명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로마에 직접 가서 직접 교섭을 하려다가 그 당시 파르티아 가가지고 지중해 건너가려니까 파르티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중해라는 바다는 너무 폭풍우가 많고 하기 때문에 가면 죽는다. 그래서 겁을 먹고 가명이 돌아갔다는 그 일화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듯이 파르티아는 막대한 이득을 챙기고 있었다. 중개무역을 통해서. 그걸 이제 알 수 있고요. 자, 교육을 통해서 이제 번영했던 파르티아는 서아시아 지역을 두고 로마와 끊임없이 주도권 싸움을 벌였고, 자, 이로 인해서 국력이 피폐해지면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고 멸망을 했어요. 자,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를 보죠. 이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국명에서 볼 수 있듯이 페르시아라고 내세웠어요. 그러니까 어디를 이제 복구하겠다는 거야. 예전의 페르시아, 다리우스 때의 페르시아, 여기를 이제 부흥하겠다. 그래서 이제 국명을 페르시아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뒤에 있는 페르시아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가문을 붙였죠. 그래서 앞에 있는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여기에는 사사 왕조 페르시아 이렇게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래서 3세기 초 사산조 출신의 아르다시르 1세는 파르티아를 차지하고 사사왕조를 열었다. 그는 중앙 집권을 깨었으며 페르시아의 영광을 계승하고자 했다.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3세기 중반에 동쪽으로는 박트리아, 인도의 쿠샤 왕조를 점령하고 서쪽으로는 로마 제국을 물리쳐 영토를 넓혔다. 그래서 이제 6세기 중엽에는 사방으로부터 크게 떨쳐 비잔티온 제국을 누르고 주변 이민족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요 당시에 이제 비잔티온 제국이 6세기 중엽까지 7세기 초까지죠. 예, 거기까지 이제 비잔티온 대립을 했어. 그래서 비잔티온 제국의 영토를 많이 잠식을 했고, 특히 이제 사사왕조하고 비잔티온 제국이 단순히 정치 군사적 대결뿐만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어떤 갈등도 있었어요. 그래서 대개 이 비잔티온은 뭘 믿었죠? 그리스 정교를 믿었죠. 근데 이에 반해서 사사왕조는 요때 조로아스터교를 국교화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기 정복지의 사람들에게 자기 종교를 강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서는 그리스 종교, 이쪽에서는 조라스트교.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끼어있던 여러 민족들은 좀 그게 신문이 났죠. 근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게 된 거야. 예, 그 당시 그 마호메드가 만든 이슬람교가 이제 등장하면서 종교적 강용을 외치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넘어왔던 배경 중에 하나인데 자, 그 내용을 보고요. 보면 자, 비잔티움 제국을 누르고 주변의 이민족을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했으며 제국의 통치를 위해 지방의 총독을 파견하여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 교통의 요충지에 차지한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 인도, 중국, 노마와 상업과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중개모를 통해 번성했다. 그러나 비잔티움 제국과의 계속된 싸움과 왕실 내부 국력이 세력이죠. 결국 7세기 때 이슬람 세계에 의해서 멸망을 했다.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트를 국교했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 앞에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는 이 조로아스트교를 상당히 중요시 여겼어요. 왕조 차원에서 이제 소원을 해줬고, 근데 국교화는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국교화를 했어. 왜냐하면 사산조 집안이 원래 뭐 하는 집안이냐면 조로아스트교를 모셨던 신간 집안이야. 예, 그러다 보니까 국교화하는 거야. 자, 국교화를 했다는 건 어떤 말일까요?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는 거야, 공식적으로. 예. 그래서 종교적 강요성이 좀 떨어졌죠. 이런 것들이 좀 앞에 있는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하고 좀 다른 점이고요. 그다음 페르시아도 공용을 사용했다. 그래서 불교, 크리스트교 등 외계 종교가 정해졌으며 조라스트교와 융합하여 만이교가 나타났다. 이 만이교는 이제 그 중국에서는 명교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조라스트교지만 거기에 대승불교라든지 기독교적 요소가 같이 플러스돼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조라스트교 입장일 때는 이 만이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죠, 이단. 그래서 이 만이교였던 사람이 만인데 만이가 순교를 당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내용을 보면 자 만이교는 기독교 불교 사상을 수용해서 현세를 부정하고 금욕주의와 정신주의 성향이 강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조로아스트교는 성과 악의 대립으로 봤잖아요, 세계를요. 그래서 절대성과 절대악 이렇게 대립해서 이원론적 성격을 갖고 있다 얘기를 했죠. 근데 만이교도 기본적으로 이원적인 성격이 강해요. 근데 좀 달라. 성과 악이라는 게 어떤 사람은 꼭 선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악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절대성인 뭐 절대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는 다 뭐가 있다는 거죠? 성과 악이라는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악의 것을 참선을 통해서 좀 뭐냐면 가라앉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선의 것을 이렇게 부흥시키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궁극적으로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을 깨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뭐하고 좀 비슷하냐면 불교적 세계관, 선종 세계관 이런 거와 비슷해요. 내용이. 자, 하여튼 당시 국가가 개혁되어 세속화되었던 조라스트교와 대립하였다. 자, 이후 사사왕조 페르시아는에서 이단으로 탄압받던 만이교는 중앙아시아와 중국에 전해졌다.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여러 이란 계통, 위구르 계통, 소구도인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만이교를 좀 믿었고요. 중국에서도 이제 아까 얘기한 명교라고 불려졌죠. 그래서 강남에 널리 전파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없지만 그 당시 이제 우리가 그 주원장 있죠. 주원장이 국호를 명이라고 세운 것도 요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도 있어요. 자, 사사왕조 페르시아 문화는 고대 페르시아 문화에 인도, 그리스 문화가 가미되어 페르시아 정통을 발전시켜 서아시아 문화에 중요한 역할을 끼쳤다. 그래서 궁중과 언척을 비롯해서 금은세공, 유리세공, 공예, 미술, 음악은 유럽을 포함해서 중국의 수와 당, 신라까지도 일본에서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이 페르시아풍은 상당히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여러 나라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미쳤고 중국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슬람 문화 또 결합돼갖고 이슬람하고 페르시아 문화가 또 결합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예전에 이제 살펴봤던 타지마할도 페르시아풍의 요소가 상당히 강하죠. 이런 거 연결시켜서 이제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란하면 상당히 폐쇄적인 국가로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상당히 폐쇄적이고 그런 국가도 있는데 예전에 그 페르시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상당히 뭐냐면 그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개방적인 성격. 예,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 참고로
페르시아라는 말은 원래 페르시아인들이 페르시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그리스인들, 유럽인들이 그렇게 붙인 거야.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원래 그 처음에는 페르시아라 국호를 이제 처음에 얘네들도 사용했지만, 뭘로 바꿨죠? 이란으로 바꿨죠, 이란. 이란은 자기 나라를 이제 지칭할 때 이란을 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편의상, 예, 그리스나 뭐 서양인들이 불렀던 게 페르시아지만 실제 그들은 그렇게 안 불렸어요. 예, 이란이라고 이제 불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면 페르시아 문화의 전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몇 페이지 넘어가시냐면 그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95페이지. 자, 95페이지 보기 전에 잠깐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이제 중요 이스라엘적인 번창 과정들이 쭉 나와있죠. 자, 여기에서 좀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까지 기출 문제에 나왔던 것이 뭐 별로 나오진 않았지만 주로 이제 나왔던 것들 보면 수도와 관련된 문제들이 있어요. 어디에 어느 나라에 어떤 수도가 있었냐 이스라엘 제국에. 그럼 변천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제 수도가 이동을 했나, 어떤 수도가 있었나, 좀 기억을 해보면, 자, 마호메트가 이제 이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할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그 근거지를 잡았던 것은 어디죠? 메카죠, 메카. 근데 메카에서 쫓겨났어.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죠? 메디나로 가죠. 그래서 이제 메카에서 메디나로 도망간 걸 이제 이슬람에서 해지다라고 하죠.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1년을 잡고 이제 계산하는데, 자, 그 다음에, 마호메트가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칼리프를 뽑는 시대가 있었죠. 이게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때 정치적 중심지는 어디냐면 메디나예요. 메카가 아니에요. 메디나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옥미아드 왕조. 요즘에는 옥미아드 왕조라고 하지 않고 우마이야라고 하는 걸 제가 좀 예전에 배울 때는 옥미아드 그랬는데, 자, 그 오미아드 왕조의 수도는 그 다마스커스. 예, 오늘 시리아 있죠. 지금 내전이 일어났는데 거기가 있고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 있어요. 아바스 왕조에서 항상 좀 나오는 문제가 바그다드야. 바그다드. 그래서 이 바그다드는 원래 있었던 도시가 아니라요. 그 구시가지를 이제 좀 허물고 만든 새로운 시가지야. 계획 도시예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며 인구가 100만이 넘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장안과 함께 세계 제2대 도시로 상당히 이제 컸던 도시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이제 들었을 때 그 당시 우미야드 왕조의 그 뭐냐면 많은 왕족들 수청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 운 좋게 이제 도망간 사람이 한 명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오늘날 스페인 지역에 가서 세운 왕조가 후기 옴미야드 왕조죠. 코르도바가 이제 중심이고 물론 이제 후기 옴미야드 왕조는 뒤에 이제 여러 계승 국가들이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이제 아바스 왕조가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파티마 왕조라는 국가가 등장하죠. 그 이집트에 있는 이 파티마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시아파 국가예요. 시아파. 네, 시아파. 그 앞에 이제 아바스 왕조는 수니파죠. 근데 이 수니파지만 누가 도와줬죠? 이란 계통의 시아파가 도와줬죠.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그 수니파 국가지만 이 파티마 왕조는 시아파 국가다. 게다가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주도권을 장악하다가 언제 망하죠? 이란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이란국. 네. 그래갖고 이란국에 의해서 멸망한다. 이란국이라는 것은 플라그가 세운 왕조죠. 그래서 슬라브 울루스라고 또 하고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망할 때 그다음 셀주크 투르크의 보호를 받았던 아바스 왕조도 같이 망해요. 예,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어디서 예전에 EBS 강사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 셀주크 투르크가 오스만 투르크한테 멸망했다. 그건 틀린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잠깐 이제 착각하신 것 같은데 소아시아 반도에 룬셀주크 투르크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셀주크 투르크의 제후국 정도 되는 국가인데 그 룬셀주크 투르크가 누구한테 나중에 멸망당하냐면 그 이란국한테 멸망당해요. 그러면서 이제 룬셀주크가 투르크가 멸망할 때 그 여러 이제 자녀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자녀 세력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야. 그래서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 룬셀주크 투르크의 자녀 세력들 통합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터키 중심으로 해서 오스만 투르크가 하죠. 그러니까 이미 오스만 투르크가 건국할 당시에는 셀주크 투르크 본국은 없어진 지 한참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약간 사실관계 틀리고. 자, 그 이란국도 나중에 후기에 들어가면 여러 또 한국 분열돼 있어요. 그 분열된 것들을 다시 공격해서 통합한 나라가 티모르 제국이요. 티모르 제국은 수도가 어디냐면 사마르칸트. 예, 중앙아시아에 있는 도시고 상당히 교통이 요충지죠. 그래서 이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렇지만 티모르 제국은 잠깐 있다가 이제 멸망당하고요. 그다가 이제 그 중동의 패권은 두 개 나라로 이제 갈라져요. 이란의 사파비 왕조와 그 다음에 오스만 투르크 이렇게 있죠. 샤파피 왕조의 수도는 이스파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는 이스탄불 이렇게죠. 그래서 사파피 왕조는 이 시아파 계통의 왕조죠. 그다음 오스만 투르크는 수니파 왕조의 계통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이 왕조끼리. 그래서 오스만 투르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다양한 문화를 수용했잖아요. 그래서 뭐 기독교나 아르메니아 종교라든지 뭐 등등등 다 수용하고 인정해줬잖아. 근데 유일하게 같은 이슬람교이지만 이단이었던 시아파를 되게 안 좋아해요. 이게 막 탄압하고 그래 얘네들 또 특징이. 자, 그러면 이제 이슬람교 성립을 이제 좀 볼게요. 그러면 내용을 이제 보면 비상교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95페이지 펴보시고요. 자, 여기 보면 무하메드의 이제 이슬람교 창시를 보면요. 자, 아라비아 반도가 처음부터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6세기 후반 사사 왕조와 페르시아 비잔틴 제국의 대립으로 인해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교통로가 바뀌자 홍해 연안에 따라 새로운 교통로가 개척되어 메카나 메디나의 같은 해안 도시가 번성했다. 자, 여기는 이제 좀 보시면 되는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자, 이 지도에 보면 거의 예전에 바닷길은 어떻게 이제 연결되냐면 일단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호르무즈 해협걸쳐서 이게 상당히 지금도 중요하죠. 지금 이란이나 미국 간의 갈등에서 이제 호르무즈 해협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게 한 좁은 만에 들어가서 이제 여기 거쳐가지고 여기 이쪽으로 들어가는 이라크 쪽으로 들어가는 걸프만 있어요. 예. 그래서 이라크를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거는데 문제는 비잔티온 제국하고 사사왕조 간에 어떤 다툼이 있다 보니까 요 통로가 어떻게 될까요? 작동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뭔가 이제 또 다른 통로를 개척해야 되겠죠. 그래갖고 일단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아덴만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호계 쪽으로 들어와. 그럼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서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이렇게 가는 그런 통로가 이제 발달됐어요. 그럼 요 중간에 이제 기항지로서 메카나 메디나가 부각이 되죠. 그래서 원래 이제 이슬람 종교를 세웠던 족이 베두인족이에요. 베두인. 베두인족은 원래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반도에 있었던 그 뭐냐면 사막의 유목민족들인데 그 중에 일부가 뭘 묻냐면 이 메카나 메디나 가갖고 상업 활동을 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어떤 문제점이냐? 예전에 이제 뭐 유목 생활을 할 때 베두인족들은 그렇게 비복할 격차가 크지 않았어요. 부족 단위도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근데 이제 여기 메카 메디나에 살았던 이제 베두인족들은 이제 상업 활동을 통해서 빈곤의 어떤 그 소득의 양극화가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귀족들이나 이런 부연 상인들은 잘 먹고 잘 살고 그 밑에 있는 중하류 계층도 못 먹고 못 사는 어떤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 예. 그러기다가 또 뭐냐면 어떤 문제점까지 생기면 종교 문제까지 부각이 돼요. 자, 베두인족들이 믿었던 종교들은 그냥 원시 단위의 부족이야. 부족신들이 그냥. 그런데 이제 메카나 메디나에 왔던 사람들은 이제 거주했던 사람들은 종전의 부족신들은 되게 유치해요. 왜냐면 이제 얘네들은 많이 좀 들었잖아. 뭐 기독교 어떻고 유대교가 어떻고 불교가 어떻고 그러는데 자기 예전에 믿었던 그 부족신들 보면 되게 유치하거든. 교리나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고등 종교를 원하게 돼요. 얘네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사회적인 어떤 갈등, 그리고 이 고등 종교의 욕망, 이런 것들을 함께 해결했던 종교가 뭐냐면 이슬람교죠. 예, 이슬람교. 그래서 이슬람교는 이제 신 앞에 평등이라는 걸 내세웠죠. 알라 앞에 모든 사람 평등하다. 그래서 이제 사회적 갈등이라든지 어떤 또 고등 종교의 욕구들을 이슬람교에서 뭐냐면 어느 정도 충족을 내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길 중심으로 널리 확산이 되죠.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퍼졌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슬람하고 아랍은 다른 거예요. 네. 이슬람은 어떤 의미가 있죠? 이건 그냥 종교야. 네.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했고 아랍이라는 말은 아랍어를 쓰는
셈족, 햄족 계통의 민족들을 아랍이라고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원래 이 아랍이라는 말은 어떤 민족 집단은 아니고요. 대개 보면 사막계를 통과할 때 얘네들 이제 사막계 같은 경우에는 통과하기 좀 힘들거든요. 왜 통과하기 힘드냐요? 거기 뭐 아무 허허벌판은 있잖아. 그러니까 위치 잡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사람들은 여기 토착인이 아닌 이상은 통과하기 힘들어. 그래서 항상 토착인들 도움을 받고 아니면 토착인들에게 물건을 건너내주면서 이렇게 먹고 살았던 거야. 그래서 사막에 사는 사람들 의미를 뭐냐면 아랍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민족 집단이 아니라. 근데 베두인족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 이슬람교를 만들고 이제 중동 지역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는 이제 언어, 그 아랍어죠. 베두인 언어가 그 아랍인들 이제 일종의 표준어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아랍 사람들 이제 그 주변에 있는 셈족, 햄족 계통 사람들도 이걸 배우게 되죠. 그러면서 아랍어를 쓰는 사람의 의미로서 이제 아랍이라는 개념이 민족이라는 개념이 성립된 거야. 근데 주의할 것은 오늘날 그 중동어 있죠. 그러니까 아랍어도 그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다른 나라 갈 경우에는 쓰질 못해. 그래서 지금 아랍어는 아마 이란, 이라크 지역 있죠. 이라크나 이런 시리아 계통의 아랍어예요. 표준 아랍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저쪽 그 뭐냐면 그 이집트라든지 그 다음에 북아프리카 그 지역도 아랍어를 쓰긴 하는데 말이 안 통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중국식으로 따지면 중국 북경어가 표준어잖아요 지금. 근데 만달라 강남어 있죠. 그러면 그 얘기하면 전혀 통화 그 얘기가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표준어 나온 개념이지 지금 아랍어는 실제 각 지역마다 또 뭐냐면 말이 달라. 그러니까 그 한자 그 중국 사람과 똑같다고 하는데요. 글자만 그냥 뭐가 쓰는 거야? 아랍어를 쓰는 거야. 근데 실제로 말은 다 달라. 토속어야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번역이 필요해요. 그래갖고 이게 좀 다른데 하여튼 이슬람과 아랍은 달라. 그리고 아랍 민족이라 해서 다 이슬람 민족을 이슬람교를 받아들이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 한 10%, 20%는 마음고라든지 기독교 계통의 동방 종교를 또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과 아랍은 다르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란이라는 게 있어요. 이란 민족은 아랍 민족이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이란은 아랍어 자체를 쓰지 않아요. 얘네들 뭘 쓰죠? 이란어를 써요. 그리고 아랍어는 셈족, 햄족 계통의 언어 계통이지만 이란어는 뭐죠? 이란어는 이건 인도 유럽어족 계통이야. 그러니까 아예 민족이라든지 언어가 완전 달라. 다만 뭐만 믿고 있는 거야? 이슬람교만 같이 믿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따지면 서양인도 기독교 있고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많이 믿잖아요. 그렇다고 같은 민족이에요? 아니죠. 다른 거예요. 문화나 너무 이게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란인들은 이제 그 아랍인들과 좀 정체성을 구별하기 위해서 아랍인들이 되게 뭘 많이 믿죠? 수니파 계열이 많죠. 근데 얘네들은 시아파 계열이 많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아랍하고 좀 대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하고는 친하지만 같은 수니하고 시아는 어떻게 돼요? 갈등이 많은 이유도 그런 이제 종교적 문제도 있겠지만 어떤 기존에 이제 알았던 민족적인 어떤 문제도 같이 껴있는 거야. 어떤 갈등 문제. 우리도 이제 일본하고 있잖아. 불교는 같이 믿잖아? 그렇지만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사이가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미국하고 이제 뭐 일본에 싸우면 우리는 누구 편 들어요? 당연히 미국 편 들겠죠? 그럼 왜냐면 그동안 하도 당한 게 많다 보니까 그 민족적 감정이 있잖아요. 똑같은 거야, 이것도. 네, 단순히 그래서 중동의 문제를 단순히 이슬람교 또 하나의 그 키워드 가지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종교는 그냥 표면적인 문제고 실제로 그 안에서도 갈등이 많아. 어떤 부족 간의 갈등, 종교, 문화, 언어 간의 어떤 차이 이런 것도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있으니까 그런 것도 같이 봐두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아라비아 반도가 이제 여기까지 했죠. 예. 그러나 일부 상인들만의 부를 독점하여 일반 민중들은 빈곤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로 다른 신을 섬기는 부족 사이의 끊임없는 분쟁으로 민중의 고통은 더욱 심해졌다. 자, 이런 배경 속에 무하메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유일신 알라부터 최초의 쿠란을 게시받았고 이를 계기해서 기독교와 유대교의 영향을 받아 이슬람교가 성립됐다.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슬람교는 이제 기독교, 유대교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 이제 그 무하메드는 그 몇 번째 계시자라고 하죠? 5번째 계시자죠. 알라의. 그러면 그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다 기독교, 유대교와 관련된 인물이야. 그 중에 예수도 믿죠. 예수 몇 번째 계시자죠? 네 번째 계시자예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되었다.
그는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신앞의 인간이 모두 평등하다 하여 민중의 지지받았다. 그러나 이 보수적인 귀족들은 새로운 종교를 박해했고 무하메드의 신도를 이끌고 메카나에서 메디나로 피신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지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622년이 그 당시 이슬람에서 때 1년이 되는 거죠. 그걸 이슬람 기원으로 삼고 있었다. 자, 무하메드는 메디나에서 정치, 종교적 세력을 키워 다시 메카를 점령하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자, 무하메드의 사후 이슬람 공동체는 후계자로서 칼리프가 선출되는데, 자, 칼리프는 이슬람의 지도자인 동시에 정치, 군사적을 장악한 이슬람 공동체의 최고 통치자다. 그래서 여기 칼리프라는 의미가 있죠? 칼리프는 대행자라는 의미로서 신의 사도 무하메드의 인물을 대항하는 자. 그러니까 유럽식으로 얘기하면 교황하고 좀 비슷한 지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 칼리프가 이제 선출직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 세습직으로 바뀌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처음에 이제 칼리프는 정치 군사적인 어떤 대권을 장악했는데 나중에 이제 슐탄이라는 지위가 등장하면서 정치 군사적 지위는 거기 권한을 그한테 넘기고 종교적 지도자로서 이제 뭐냐면 머물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 때 다시 슐탄 칼리프 제위에서 다시 통합이 되고요. 자, 그 후에 이슬람 세력은 아라비아 반도를 벗어나 교세를 본격적으로 확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사왕조 페르시아와 시리아, 이집트를 정복하여 대제국을 건설했다. 그러나 세력이 커지면서 이제 칼리프 선출을 둘러싸고 내분이 일어나고 4대 칼리프 알리가 이제 살해됐는데 이때부터 이제 알리가 살해된 시기까지를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1대부터 4대까지. 예. 그때 정통 칼리프 시대 때 두 가지 논쟁이 있었어요. 두 파가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는 이제 시아파. 시아파는 어떤 주장하냐면 그 칼리프가 될 사람은 요건이 적어도 무하메드 친인척 관계여야 된다. 이렇게 했고 얘네는 정통 교리를 강조했어. 좀 근본주의자야. 근본주의. 근데 이제 수니파는 순화를 따르는 자 알았네. 순화라는 것은 정통적 간습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아랍인들, 그 베두인족들이 믿고 있었던 그 간습도 있죠. 그 간습과 그다음 이슬람의 율법, 샤리아를 결합시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주장은 이제 뭐냐면 칼리프가 된 사람은 무하메드 친인척뿐만 아니라 그 능력만 있으면 다 뭐냐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뭐냐면 갈라져 나갔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알리가 대입했던 이제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는 칼리프가 돼서 다마스쿠스에 수도를 정하고요. 그 당시 그 우아미야 가문이 칼리프를 세습하던 우마야 왕조를 였다. 시리아 계통의 이제 왕조죠. 그래서 잠깐 이제 여기 시아파, 수니파가 있네요. 시아파는 시해된 알리를 정통으로 여기는 소수 세력이고 수니파는 무하메드 언행이 순환을 따른 자라는 알리를 포함한 초기 4명의 칼리프를 정통 칼리프로 인정하고 현재까지 이슬람교 다수입니다. 시아파는 알리만 인정받고 그 다음에 이에 반해서 그 수니파 같은 경우에는 4명 다 포함을 하죠. 왜 알리만 인정받을까요? 시아파는 알리만이 친인척이기 때문에 무하메드 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해가지고 있는데 시아파가 거의 한 10% 정도 되고요. 수니파가 90% 보시면 돼요. 지금 거의 이슬람교는 수니파. 시아파는 저 오늘날 이제 이란 지역이 이제 종주국이죠. 그 다음에 이라크는 한 가반수 한 50% 정도, 60% 정도 믿고 있고 시리아계 이쪽 사람들만 좀 많이 믿고 있는 거고 거의 대부분 수니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시아파 또 수니파의 또 차이점은 수니파보다 시아파가 더 뭐냐면 어떤 그 원리주의자 색깔이 되게 강해요. 원칙주의자. 그래갖고 수니파는 이제 순화라고 했는데 순화가 원래 그 언행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뭐냐면 간습이나 이런 것인데 무하메드 언행은 또 다른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있고 울리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울리마. 그래서 울리마 율법학자예요. 그 율리마들이 이제 순화라든지 그 언행 그 다음에 그 당시 코난을 보고 나름대로 유권 해석을 한 게 있어요. 그 유권 해석까지 다 수용을 해요. 근데 이제 이에 반해서 그 시아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만 수용하냐면 코난하고 언행, 선지자의 언행 말간만 딱 수용을 해. 그 외에는 인정하지 않아. 울리마에도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시아파가 좀 더 원리주의적 색깔이 강하다. 물론 수니파도 원리주의가 있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시아파에게 좀 약간
원리주의, 원칙주의자 어떤 성격이 강해요. 그 다음에 이제 시아파 같은 또 하나 특징은 이만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만이라는 건데 원래 이만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어떤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보통 그냥 선생님 하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 아랍어에 쓰였던 거고 그런 건데 근데 이제 종교에서는 이만은 뭐냐면 기도를 이끄는 자라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의할 건 이만은 성직자는 아니에요. 이슬람교에서 성직자가 존재하지 않는 거 아시죠? 다만 기도를 이끄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근데 이제 이란에서 이만이라는 뜻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이만은 시아파의 뭐냐면 선지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이제 시아파 안에서도 7임마파와 12임마파로 나누거든요. 7명의 선지자의 임만을 모시는 사람과 12명의 임만을 모시는 사람이 있어. 그 중에 정통 교리는 뭐냐면 12임마파예요. 12명의 임만을 모시는. 자, 하여튼 뭐 이런 의미가 좀 다르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어를 공용화해서 하페를 통일했다. 영토 확장에도 더욱 박차가하여 서쪽에 기독교 국가와 대립을 했고요. 특히 어디까지 진출했냐? 이바리아 반도까지 진출했죠. 그래서 카르스 마르테가 쌓았던 부대는 이 우마이야 왕조 부대예요. 투푸아티 전투에서. 그래서 동쪽에는 파미네공까지 해서 중국에 당가 접했다. 자, 우마이야 왕조는 넓은 영토를 몇 개 나누어 총독이 다스리게 했고 아랍인들이 각자 흩어져 지배자가 됐다. 요 아랍인들은 이때 이제 도시에 주로 거주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미 이슬람교를 개종한 비아랍인들, 이 비아랍인들은 주로 그 당시에 누구가 많을까요? 이란 계통이 되게 많아요. 이란인들이 차별 정책을 실시하니까 이에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시아파와 협력해서 군사력을 일으켜 우마이야 왕조를 멸망시켜 아바스 왕조를 세웠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바스 왕조를 세우는 과정을 좀 봐야 되는데 원래 이제 이 우마이야 왕조는 상당히 이제 차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구조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비이슬람교도가 있죠.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그 인두세만 내면 이제 종교 잘 인정했고, 근데 그 안에서 또 같은 이슬람교도 안에서 또 차별이 있어. 그 중에 제일 또 밑바탕에 있는 게 이란인들, 시아파를 믿고 있는 얘네들 차별해요. 그리고 같은 아랍인들도 차별해. 그래서 같은 아랍인들도 시리아 계통의 이제 아랍인들이 최상이고요. 그 다음에 비시리아 계통의 아랍인들이 거기서 차별받고 있어.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이란인가 비시리아 계통의 사람들이 연합을 내갖고 그 당시 반 우마이야 전선을 형성해요. 그 수장이 되었던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아바스 가문이야. 이 아바스 가문은 오늘날 이라크 지역에 있었던 가문인데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순위파를 믿었던 가문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이제 비시아 계통의 그 가문이 아니다 보니까 시아 계통의 가문이 아니라 쪽에 아랍인이 아니다 보니까 차별을 받았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 입장할 때는 비시아 이제 아랍인의 어떤 수장이 되고 또 이란인들도 이 아바스 가문을 상당히 호의적인 게 뭐였냐면 지지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아바스 왕조의 수장이 예전 선조가 누구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시아파가 또 연결되어 있어요. 시아파에서도 존경받는 인물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아바스 가문이 이제 뭐냐면 반 우미야드 왕조의 기치를 내거니까 그 당시 그 차별받았던 비시아 계통의 아랍인과 뭐냐면 그 이란인들이 힘을 합쳐갖고 나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바스 왕조의 입장을 때는 시아파를 차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러니까 시아파를 이제 중요한 요직이나 군인들 등용하고 이렇게 했던 거다. 그렇지만 주의할 것은 그렇다고 해서 이 아바스 왕조 자체가 시아파 국가는 아니에요. 순위파 국가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대다수가 순위파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아파를 내걸고 통치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가 이제 그에 불만을 갖고 나중에 이란 계통의 그 극석파, 시아파들 반란이 일으켰지만 그거 진압당하죠. 자,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아바스 왕조하고 당나라의 충돌이 있었던 것이 탈라스 전투죠. 751년 8세기 때 일어난 건데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갖고 이거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와서 제주수 전파 과정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이걸 계기로 동서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럼 탈라스 전투를 좀 볼게요. 탈라스 지역은 중국의 한때부터 동서교역의 거점으로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다. 그래서 751년에 고구려 계통의 고손지 장군이 당의 서쪽에 진격해서 영토를 넓히고 여러 소국들을 차례 점령했다. 고손지 장군이
석국을 점령하자 석국은 아바스 왕조의 지원을 요청했다. 그 결과 당의 군대와 아바스 왕조의 군대는 751년 탈라스 지역에서 싸움을 벌였고 아바스 왕조가 크게 승리했다. 그러면 이제 이 탈라스 전투의 의미와 영향을 좀 기억을 해두시겠죠? 탈라스 전투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의 대접점을 벌인 유일한 전투이자 서로 다른 문명의 접종으로 새로운 문명의 창출 기반이 되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의의가 되는 거고, 자,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이슬람 세계들이 이제 중앙아시아 대거 침투의 계기가 됐다. 이게 영향이죠. 그 외에도 이제 있는데 이게 첫 번째 영향이라면 두 번째 영향은 이걸 계기로 뭐가 전파됐죠? 제지 기술. 그 당시 이제 싸움 중에 그 당시 당나라 그 프로 중에 제지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통해서 바그다드, 북아프리카, 그다음 이베리아 반도를 거쳐서 유럽까지 제지수의 확산이 됐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탈레스 전투를 통해 당한 비단계 경영권을 잃고 제지수 이슬람 세계에 전환됐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첫 번째 이슬람 세계 중앙아시아 대거 진출의 계기. 두 번째는 제지수의 널리 전파됐고 당나라가 비단계 주도권을 놓쳤다는 거. 예. 그리고 비단길 대신에 이제 주로 뭘 이용했죠? 바닷길을 이용했죠. 바닷길을. 예. 세 가지 기억을 해주시고 의이스라고 하면 이슬람 세계와 중국의 대적전을 벌인 유일한 전투자 서로 다른 문명의 접촉으로서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반이 됐다. 그 이후에는 이슬람 세계와 중국의 왕조가 싸운 게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 유일한 거라고 보시면 되죠. 전무후무한 그런 전투였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아바스 왕조 아랍어를 공용으로 삼고 모든 이슬람 평등을 내세워서 그 비아랍인들도 군이나 관료 요직에 등용했고 세금제도 차별 없앴다. 그래서 아랍인과 비아랍인 간의 조화를 융합을 끼웠다. 그래서 예전에 세금을 같은 이슬람교도도 아랍인보다 비아랍인이 더 많이 냈어요. 근데 이제 같은 그 이슬람교도는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바스 왕조의 의미가 진정한 의미의 어떤 이슬람 제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그 전에 이제 우미야드 왕조 말이 이슬람이지만 이슬람교도 안에 차별이 있었잖아요. 그건 차별이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랍이나 민족이 형성이 됐어요. 아랍이나 민족이.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아랍이나 민족이 정의는 아랍어를 공용어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아랍이라고 해요. 셈족, 햄족 계통의 민족들을 아랍 민족 이렇게 하죠. 근데 예전에 아랍이라는 건 그냥 사막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무리를 지칭하는 거는데 이때부터 민족의 의미가 됐고 아까 제가 아랍어라고 하지만 아랍어 자체도 문자만 공용하는 거지 중국 한자처럼 말은 다르다고 했죠. 말은 완전 달라요 서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아랍어는 저기 이라크 지역에 있는 시아 계통의 아랍어야. 포준 아랍어야. 예. 하여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에서는 여러 민족의 문화가 골고루 융합되어 보다 폭넓은 이슬람 문화가 발전했다. 그래서 이제 아랍이나 의미도 이슬람교를 믿고 아랍어를 쓰는 아랍인이나 지칭한 모든 이들을 통한다. 근데 이런 건 이슬람교를 믿다는 건 좀 틀린 게 뭐냐면 아랍인들 중에서도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 7, 80%만 있고 한 10%, 20% 무신교자들이나 아니면 기독교 계통의 종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도 있어. 자, 하여튼 그제 아바스 왕조는 인종을 초월해서 이슬람 법의 평등주의에 따라서 통치하는 범이슬람 제국을 발전했다. 한편 몰락한 우미야드 왕조의 일족은 이베리아 반도에 이주하여 코르도바를 수도로 해서 후기 우미야드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이 후기 우미야드 왕조는 이베리아 반도를 지배하면서 지중해 모욕을 장악하면서 이 당시 코르도바가 유럽 속의 새로운 이슬람 문화 중심지로 부각했다. 그래서 이 코르도바는 이제 그 당시 그 안에 모스크도 되게 많고 대학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 코르도바를 통해서 많은 이슬람 문화의 선진 문화가 어디로 건너갔죠? 유럽으로 건너갔어. 네. 그래서 나중에 유럽에서 12세기 르네상스라는 거 있죠? 이 11세기 르네상스라는 그 배경도 이슬람에서 이제 건너온 문화들, 그러니까 코르도바나 아니면 십자군 전쟁을 통해 건너온 문화들이 큰 영향을 줬던 거예요. 예,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자, 아바스 왕조에서는 지방의 정치, 군사적 식권을 가진 총독, 이들을 이제 뭐라고 에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들이 점점 독립을 해나가. 그래서 10세기 초에는 북아프리카 파티마 왕조, 그다음 칼리프를 칭하고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권위를
전면 부정했다. 파티마 왕조에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 군주 칼리프를 칭하면서 이슬람에서 3명의 칼리프가 이제 병립하게 되죠. 그래서 10세기 중반에 페르시아 계통의 또 부하이 왕조와 샤마 왕조 이런 것들이 등장했는데 특히 부하이 왕조는 바그다드를 점령했어. 그래서 바그다드의 이제 칼리프가 그 밑에 거의 속국정 정도 되는 지도자 그 정도 되는 지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는 이슬람 세계 종교적 권위만 가지고 있었다. 나중에 부하이 왕조가 바그다드를 점령하고 있다가 어떤 왕조에 몰려나냐면 셀주크 투르크 계통의 왕조에 멸망돼요. 그래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입성하니까 그 당시 바그다드의 칼리프는 그에게 무슨 칭호를 줬죠? 슐탄이라는 칭호를 줬죠. 그때부터 슐탄은 이제 정치 군사적 지도자, 칼리프는 종교적 지도자 이렇게 완전히 분열됐죠. 거기에 이제 아람브랑 궁정 있죠? 아람브랑 궁정. 유명한 궁정이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이스라엘 최고 걸작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셀주크 투르크를 볼게요. 이 셀주크 투르크를 이제 볼 때 투르크인들을 이제 좀 발표했는데 이 투르크 계통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역사에서 나오죠. 6세기에서 7세기 때 뭘로? 돌골이라는 민족 있죠. 돌골이라는 민족이 투르크 계통이야. 예. 투르크 계통 안에는 돌골도 있고 뭐 위구르 계통도 있고 키르키도 있고 다양한 종족도 있는데 이 돌골이라는 민족들 그리고 그 돌골과 같은 계통의 민족들은 처음에는 어디 살았냐면 오늘날 몽골리안즉 몽골 평원에 살았던 민족이에요. 근데 이제 위구르 민족, 돌골 계통의 위구르 민족이 있어요. 위구르가 키르키즈에서 쫓겨나죠.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9세기 때 이제 계기로 해갖고 얘네들이 돌골이 어느 쪽으로 서진을 하게 돼요. 서진. 그래서 이제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정착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서진하다가 최종적으로 마무리에 정착된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투르키스탄 지역. 투르크스탄 지역 있죠. 투르크스탄 지역인데 스탄이라는 건 땅이에요. 땅. 투르크라는 건 민족이죠. 투르크 민족이 살았던 땅이라는 뜻이야. 거기에 정착을 해. 오늘 중앙아시아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뭐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해갖고 밑에 스탄 붙인 국가들은 다 이런 계통의 민족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중앙아시아 연재인데 이 돌고 민족 원래 유목민족이잖아요. 기마민족이고 일단 상당히 군사력이 뛰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에미들 그 지방에 이제 아바스 왕조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얘네들을 잡아다가 군대를 이제 만들어. 이게 노예 군대야. 이들을 뭐라고 해요? 맘루크예요. 맘루크라고 하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개종을 하죠. 뭘로 개종하냐면 이슬람교로 개종하. 그래서 투르크인들이 상당히 이슬람화돼요. 이때부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슬람교도는 노예가 될 수 없어. 왜냐면 이슬람교는 같은 이슬람교를 노예로 삼을 수 없으니까 이들은 이제 해방 노예를 시켜. 그렇지만 원래 얘네들 그 직업이 뭐예요? 군인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기회 봐갖고 왕조를 세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왕조들이 노예 왕조라고 하죠. 맘루크 왕조라고. 예, 이집트에도 있고 인도에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세력을 구합을 해갖고 나라를 세워. 그래서 여러 나라들이 나와요. 투르크 계통의 왕조들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스만 투르크, 셀주크 투르크,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는 안 붙였지만 뭐 가즈니 왕조, 그다음 고로 왕조, 룸셀주크 왕조 다 이게 뭐냐면 투르크 계통의 왕조야. 그래서 나중에는 투르크 계통이 이슬람교를 장악을 해본 거야. 이슬람 주도권을. 그래서 처음에는 아랍인들이 주도했다가 이란을 넘어가고 이란에서 누구한테 넘어가죠? 투르크 계통으로 넘어가게 된 거야. 이런 어떤 정치적 변화 이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볼게요. 자, 아바스 왕조의 약화와 내분으로 분열된 서아시아와 중앙아시아 이슬람 세계를 통일한 민족이 셀주크 투르크다. 중앙아시아 일대에 살면서 유목생활을 했던 투르크인들은 기마전사로서 뛰어난 활약을 하여 이슬람 세계 지배자들에 의해서 맘루크, 용병으로 채용되었다. 이슬람교를 개종한 셀주크 투르크는 11세기에 바그다드를 점령하여 부하이 왕조를 타도하고요. 아바스 왕조부터 무슨 칭호를 받게 되죠? 슐탄의 칭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를 주도하면서 11세기 말 정성기를 맞아요. 대제국을 건설했고요. 학문과 그 다음에 상업을 관장한 이슬람 문화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이들은 예루살렘을 정복하여 기독교의 성기순례를 방해했고 그 당시 이제 비잔틴 제국과 자주 마찰이 있었죠. 특히 이제 비잔틴 제국의
그 경제적 중심지 소아시아 반도를 장악을 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제공했다. 이 십자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셀주크 투르크가 십자군의 이 공격을 받고 상당히 고초를 겪었잖아요. 근데 셀주크 투르크가 강해서 아니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니 십자군 전쟁에 십자군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그 셀주크 투르크는 여러 지방 세력으로 분열돼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군의 공격에 1차 십자군 전쟁에 제대로 대응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점차 약화되고 왕에 둘러싼 내분 때문에 13세기 때 훌라고 이끌었던 몽골의 침입으로 멸망했다. 예. 그때 이제 같이 멸망했던 나라가 어떤 나라죠? 아바스 왕조죠.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인도의 이슬람화는 이제 아까 얘기를 했고, 동남아시아 이슬람화를 좀 볼게요. 동남아시아는 8세기 때 이슬람 문화가 전래되었다. 특히 인도 이슬람 왕조가 들었으면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슬람화가 촉진했는데, 되게 동남아시아의 특징은 뭐냐면, 이슬람의 특징은 군사적 정복이 아니에요. 군사 정복. 예.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상업이라든지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이슬람이 전파됐고요. 나중에 이제 말레이 연방이라는 쪽이나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쪽이 이제 이슬람교를 받아들였잖아요. 이슬람교를 왜 받아들이냐면 상업적인 목적 때문에 받아들인 거야. 그걸 믿어야지 이슬람 상인들과 상당히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화 됐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동남아시아 중에 이슬람 믿는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요? 일단 인도네시아죠. 인도네시아 요 지역이 이슬람을 믿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저쪽 필리핀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필리핀은 카톨릭만 영상시키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필리핀 지역이 이슬람교들을 주로 믿었어요. 나중에 식민지를 받을 때 이제 스페인 식민지당 카톨릭 믿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누수섬을 모르겠는데 이렇게 민다나오 섬이 있어요. 이 민다나오 섬. 민다나오 섬도 거기에 이슬람 세력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당시 민다나오 섬에 이제 그 이슬람 반군 세력도 있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지역 있죠. 말레이시아 지역도 이슬람 믿어요. 태국은 불교 국가죠. 근데 태국 남부 지역 세계주는 이슬람교를 믿어요. 그래서 예전에 태국의 방콕에 폭탄 테러 일어난 것도 그 남부 지역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이제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교가 여기 동남아시아 널리 확산이 됐고, 지금 이슬람교를 제일 많이 믿었던 나라는 중동 지역이 아니라 어느 지역이냐면 인도네시아하고 파키스탄이에요. 네. 지금 이 중동 사람들이 아랍인들이 많이 믿는 게 아니라 이슬람교는 오히려 이쪽 사람들이 더 많이 믿어요. 자, 그럼 내용을 보면요. 자, 인도네시아와 자바섬을 세워진 마자파이 왕조. 요 마자파이 왕조도 좀 기억을 해야 되겠죠. 그 당시 이제 원나라 침입할 때, 원나라가 물려난 그 세력 침입할 때 기존의 왕조 뒤엎고 원나라를 물리쳐가지고 세웠던 왕조가 마자파이 왕조예요. 자,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자, 마자파이 왕조는 14세기 때 이슬람교를 개종하여 이슬람 상인과 편리하게 교육했으며, 한때 인도네시아의 대부분과 말레이 반도와 필리핀 일부를 지배할 만큼 세를 떨쳤다. 15세기 때 말레이시아 지역에 물라카 왕조 있어요. 이 물라카 왕조 뭐냐면 위치 좀 보세요. 이 물라카 왕조가 원래 말레이 연안에 있었던 왕조인데 여기 있었던 도시인데 이 물라카 왕조는 상당히 지중해 아니라 교통의 요충지야. 그러니까 인도양과 동남아시아와 연결되는 지역이 이 물라카라는 지역이에요. 물라카. 원래 그 밑에 싱가포르 있죠? 싱가포르. 예, 이건 나중에 이제 만들어진 도시고, 하여튼 이 물라카 지역에서 이 물라카 왕조도 이슬람상인과 교육하면서 이슬람교 개종을 했고요. 예전에 한번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뭐냐면 그 당시 중국의 정하의 대원정 때 여기 있었던 왕조가 어떤 왕조야? 물라카 왕조였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정하의 원정 당시까지는 이슬람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이슬람교를 받아들였다. 그래서 이 물라카 왕조는 상당히 교통의 요충지였고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에 의해서 차례차례 점령당해요. 예, 오늘날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하향의 이후에 명가 조공무역을 발전했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겠죠? 정하향의 때 말레이 반도에 있었던 왕조 쓰라고 하면 물라카 왕조 쓰시면 돼요.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이슬람화도 보죠. 7세기 때 아프리카의 이슬람이 전파되면서 북아프리카 전역으로 서서히 이제 이슬람이 되었다. 그래서 아프리카 북서부의 가나 왕국.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가나 왕국의 위치 보세요. 가나 왕국, 만류 왕국, 송하이 왕국. 요게 특징이 뭐냐면 요 왕국들은 사하라 무역을 주로 하고 있다. 사하라 무역.
그래서 이제 저쪽 북아프리카 보면 사하라 사막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하라 사막을 중심해 가지고 아프리카의 물자와 그다음에 북아프리카, 유럽의 물자가 서로 이제 교류하는 무역이 사하라 무역인데 이 사하라 무역의 중심 왕조들이 있어. 가나 왕국, 그다음에 좀 이따 말리 왕국, 그다음 뒤에서 또 송하이 왕국. 이 세 개 왕조를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 있어요. 사하라 왕국, 사하라 무역과 관련된 왕조. 그래서 이슬람 상인과 이제 금과 송금, 상하를 고역하며 성장했다. 11세기 중반에 무라비트 왕조, 12세기 때 무아이드 왕조 같은 건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했다. 그래서 이제 위치상 보면 이제 여기 주변에 이제 그 홍해 연안에 있었던 왕조들 얘기하죠. 자, 특히 무라비트 왕조, 가나 왕조, 무라트 왕국이 가나 왕국을 무너뜨린 다음에 서아프리카 이슬람화가 촉진되어 말리 왕국, 그다음에 송하이 왕국 이런 같은 이슬람 국가들이 등장했다. 자, 이집트에서는 11세기 때 파티마 왕조가 등장했어요. 그래서 파티마 왕조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가 이제 수도가 카이로인데 시아파 국가야. 시아파. 시아파. 원래 이집트는 수니파가 대표적인데 소수 시아파 세력들이 세워졌던 왕조가 파티마 왕조고요. 파티마 왕조가 멸망한 후에 아이유브 왕조와 맘루크 왕조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아이유브 왕조는 누가 유명하냐면 살라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딘. 살라딘은 제1차 십자군 전쟁 때 이슬람 그 사람들 많이 죽였잖아요. 십자군들이. 근데 이제 후에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을 할 때 거꾸로 죽여야 되는데 보복주의 원칙에 따라서 근데 풀어줬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풀어주고 돈 받고 풀어주고 그래서 간용적인 사람은 되게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유브 왕조를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살라딘이에요. 살라딘.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 살라딘은 그 이집트 사람은 아니고 이집트 그 오늘날 이라크 북부에 있는 그 민족이 있는데 갑자기 잊어먹었다. 하여튼 그 민족이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 살라딘이고 살라딘 다음에 이제 등장할 게 맘루크 왕조예요. 맘루크 왕조는 우리가 이제 인도의 맘루크 왕조가 있는데 여기도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가 있어요. 이 맘루크 왕조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당시 그 당시 이제 몽고족들이 훌라그가 이제 병력을 입고 몽고족들이 쳐왔잖아. 그래서 중동 지역 시족고 다녔는데 그때 유일하게 이 몽골군들을 격파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그 당시 이제 메카나 그 메디나 그 지역을 보호하고 그래서 아인자르트 전투가 가는데 그래갖고 이 사람이 이제 맘루크 왕조가 이제 그 역할을 했다. 그 맘루크 왕조는 그 당시 그 칼리프의 후손을 찾아서 그 자기 밭을 모셨죠. 상지 지도에서. 나중에 이제 그 오스만 투르크가 맘루크 왕조를 멸망시켜요. 셀리 2세 때. 그래서 셀리 2세는 그 당시 맘루크 왕조, 그러니까 카이로에 있었던 술탄의 후계자를 이제 칼리프의 후계자를 찾아서 그 어린 그 칼리프부터 칼리프 지위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술탄 칼리프 제도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와 인도양 무역의 어떤 이익을 독점해서 성장하였다. 그 이후 중남부 아프리카에서 점차 이슬람화가 진화됐다. 그 다음에 동부 아프리카에서 이슬람사인들의 활동으로 아랍어와 아프리카어가 만들어진 언어가 뭐냐? 스와힐리어가 있어요. 이것도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스와힐리어가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있고 이슬람사의 특징을 볼게요. 자, 이슬람 사회는 이슬람 경의 코란을 일상생활 지배하는 규범이 되는 종교 중심의 사회고요. 일부 다처제 몇 명까지 거눌 수 있죠? 4명까지 거눌 수 있는 일부 다처제 국가고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간섭. 돼지고기를 이제 먹지 않는 간섭에서 이제 할렘이라고 해갖고 그런 게 있죠. 금지되는 풍습도 있어. 그래갖고 이런 풍습들이 있었고, 근데 할렘이라는 게 난 저 이슬람 그 믿고 있는 사람들만 그걸 지키는 줄 알았더니 유대교도 있더라고요. 유대교도 할렘이 돼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나 뭐 가정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그 금지할 부분이 되게 많아. 그래서 이제 금지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공유하는데 하여튼 가난한 사람에 대한 적극적 구제 활동 일정한 시간에 행해진 예배의식 코난의 어떤 계획에 따른 거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슬람의 문화에 대해서 좀 약간 더 살펴볼게요. 이거 좀 간단하게 돼 있어갖고. 자, 이슬람 문화는 특징이 상당히 종합적이고 국제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문화야. 그래서 특히 이슬람 종교 중심이었고, 코란 중심에 입각한 문화였다. 그래서 우상 숭배 금지, 그 때문에 첫째 우상 숭배 금지이기 때문에 조형미술 같은 것들을 이제 세트했죠. 그래서 아라베스크 같은 것들 무늬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아랍어 중심의 어떤 통일 언어 중심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얘네들은 두 개의 문화가 동시에 존재를 해, 학문이. 그래서 아랍 고유의 문화와 그 다음에 외래부터 들어온 학문 이런 것들 동시에 존중하는데 이걸 구별을 하세요.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고유 학문들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신학, 법학, 문법학, 수사학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코란의 해석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코란의 해석과 이런 것들. 왜냐면 코란은 아랍어로만 적혀 있어요. 예. 그래서 있고 외래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오리엔트 과학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수용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다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그 서양에 널리 전파됐죠. 자, 그 다음에 교리는 코란이 이스라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유이신 알라를 숭배하고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금지했다. 예. 그래갖고 알라가 예언자인 마호메트가 최종적인 진리의 계시자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슬람 세력은 교도든 6가지의 믿음과 5가지의 행동을 같이 해야 돼. 이걸 육신 오행이라고 하는데 오행이라는 건 뭐냐? 샤하다. 신앙 고백이야. 신앙 고백은 뭐냐? 자, 알라는 유일한 신이며 무하메드는 마지막 선지자다. 이런 것들 꼭 들어올 때 고백을 해야 돼. 그 다음에 하루에 5번씩 메카에 향해서 기도를 하죠. 그리고 이슬람력 9월달을 단식기간 아마다냐. 요때 해시다가 일어났던 달인데, 요걸 때 이제 그 선행, 마호메트 고행 같은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해갖고, 해 뜰 때는 아무것도 안 먹어요. 언제 먹냐? 해 지고 나서 먹어. 그러니까 아침, 점심은 완전 쪼쭉 굶고, 저녁 때 왕창 먹는 거야. 저녁 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살찌겠죠? 그 비만의 원인이 되는데,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득의 2.5%를 기부해요. 종교세들. 그래서, 부자들은 항상 기부를 해야 돼. 그래서 지금 그 최고 부자가 뭐예요? 사우디 왕가죠? 그래서 사우디 가보면 세금도 없어. 기름은 당연히 공짜고, 그 다음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다 무료예요. 그 비용을 누가 되냐? 사우디아 왕이 돼요. 사우디아 왕이 상당히 부자야. 그리고 그 예전에 한번 공격을 받았잖아요. 지금 드론으로 볼 때 아람콘이라는 회사 그 원유 시설을 공격했는데 이 아람콘이 세계 제일의 회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그 알고 있는 둘째 그 회사들이 그 뭐냐면 제이드 회사가 아니라 아람콘이라는 회사가 세계 굴지 회사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그 소득 중에 거의 90% 누가 갖게 되냐면 사우디 왕가가 갖게 돼. 그 중에 2.5%를 내 가지고 세금 면제받고 다 해주는 거야. 예. 그 대단하죠. 가보면 다 공짜예요, 그냥. 병원도 공짜고 뭐도 다 공짜고 좋은 것 같지만 여자들한테 별로 안 좋죠. 여기서 가면 예, 막 거기 보면 온갖 규제가 다 있어 또. 자, 하여튼 이런 거 있고 그다음 일생에 한 번에 메카를 순례를 한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오행을 수행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지하드라고 해서 지하드. 근데 우리는 이제 지하드를 뭐라고 해석하죠? 성전이라고 해석하잖아요. 근데 원래 의미는 이 오행을 수행하는 걸 지하드라고 해요. 성전의 의미는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그래서 육신이라는 건 6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알라, 천사, 코난, 예언자, 무하메드, 내세, 예정설.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이슬람교들이 항상 잘 하는 게 있대. 인살야. 모두 다 신의 뜻대로. 신이 어느 게 다 결정되니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뭐하고 좀 비슷하죠? 저쪽 칼뱅이 교리 예정서하고 비슷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럼 이슬람교도와 기독교의 비교를 보면 공통적 유일신 사상, 구약성경, 창세기를 공유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선지자 중에 4명은 다 구약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죠. 시편을 믿고 천사 넷의 예정을 가진다. 이런 것도 있고 차이점은 이스라엘교도는 승려하고 좀 그런데 표현이 하여튼 성직자가 없어요.
성직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만이라는 사람 있죠. 이만은 성직자가 아니라 여기에는 기도를 이끄는 자, 예배를 이끄는 자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집사 정도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이고. 자, 이상을 승려갖고 기독교는 일반 신도가 성직자를 통해서 신과 접속할 수 있다고 하나, 이건 카톨릭 얘기죠. 이슬람교는 모든 모슬림 코란의 가르침에 따르면 누구나 복된 내세를 연결할 수 있다. 그래서 성직자 필요 없다. 직접 이제 소통할 수 있다 신하고 이게 주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의 원죄 개념. 그래서 항상 기독교는 이제 너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어떻게 죄를 졌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원죄 개념 부정하고 예수는 신호 안 받들죠. 선지자죠. 인간일 뿐이야. 그 무하메드도 예수와 마찬가지로 5번째 선지자죠. 얘도 인간이야. 그래서 이제 무하메드를 그리는 것을 용납을 안 해. 왜냐면 기독교에서 예수 사람을 만들고 막 숭배를 하잖아. 그러니까 이슬람교 입장부터 뭐가 되는 거야? 우상 숭배야. 똑같은 전차를 밟을 수 있다 해갖고 그 무하메드를 안 그려요. 그려도 얼굴이 안 보여. 그 얼굴이 안 보여. 얼굴 그린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이거 뭐냐면 우상 숭배로 간주해버린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같은 걸 부정한다. 예, 기독교의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슬람교들은 믿음뿐만 아니라 선의 실천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아무리 부자라고 이슬람교 믿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그 믿음 가지고는 부자가 천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뭘 해야 돼? 있는 자는 기부를 해야 돼. 2.5%. 그래서 이슬람 지금 그 사우디아라비아 왕가가 맨날 이렇게 기부 활동하는 것도 얘네들이 어디 가려고 죽은 후에 천국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생활 규범은 다 쿠란에 명시됐죠. 음주, 도박, 탐욕, 거짓말 금지. 그래서 술 절대 못 마시죠. 이슬람에서는 이거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 일부 다처제는 4명. 그러니까 아마 그 왜 허용했냐면 그 이슬람의 그 선지자였던 무하메드 12명 뒀다고 했죠. 네, 부인이. 아마 전쟁이 많다 보니까 여자들이 가부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풍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데 그것도 그래서 이슬람교 믿으면 다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냐? 그건 아니죠. 지금 이슬람교 우리나라 믿고 있죠. 그런데 4명 부인을 뒀다가는 어떻게 돼요? 중혼죄로 갇혀 들어가요. 예. 그리고 이슬람을 믿었던 그 국가들도 안에서도 샬리아를 이제 숭배하는 종교 그 국가가 있고 세속 국가가 있어. 그러니까 세속 국가라는 건 이슬람 법은 인정하지 않는 그 국가에서는 일부일처제예요. 뭐 터키 같은 데는 일부일처제지만 저쪽 그 이제 살리아를 이제 법으로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나라는 이제 다처제를 인정하죠. 그러니까 돼지고기를 금하고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활동, 그 다음 이자를 금지하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자를 안 받아요.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금융권에서는 이자를 안 받아. 그럼 뭐 뭘 먹고 사냐? 얘네들은 이자라고 하지 않고 투자라고 해. 그래서 투자번에 비례해 가지고 받는 거야. 그래서 이자가 없어요. 이슬람의 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특징이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철학을 이제 연구하죠.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이나 신플라토 학파 이런 헬레니 저술을 아랍어로 번역해서 주석을 달았다. 그게 나중에 십자군 후에 다시 유럽으로 재수출되죠. 그럼 왜 아리스토텔레스와 신플라톤, 유명론이나 뭐 실제론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냐? 그것은 알라의 그 영광을 증명하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그래서 유럽에서도 철학이 그 종교 신여였잖아요. 이때도 철학이 종교 신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제 그 보편 논쟁 있죠? 예, 그래서 유명론하고 실제론 간의 그 논쟁들도 이미 이슬람에서 일어났던 거고 그 해결했어. 이미 신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 아퀴나스나 이런 사람들이 영향을 줬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자연과학이 발달됐죠. 그래서 유럽에 전달돼서 유럽의 근대과학의 발전에 영향을 줬고, 그래서 수학이 이제 인도부터 영향을 받아서 아라비아 숫자, 예전에 이제 인도에서 건너온 그 토기법이 널리 또 아라비아 숫자로 인해서 보급이 됐고, 영의 개념이 확립돼. 이것도 인도에 영향을 받은 거죠. 천문학도 발달됐죠. 메카의 위치나 기도 시간을 이제 정하는데 이용을 했고, 달력을 제작했고, 지구 구형소를 증명했고요. 천문 관측 기구를 제작했고, 경도 의도를 측정했다. 이것도 인도에 영향을 받았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이제 잠깐 등장한 게 아스트로베가 있어. 그래서 천문 관측 기계 이런 것도 있고요. 이 발달된 천문학은 중국과 우리나라도 영향을 줘요. 그 중국의 수신력, 우리나라는 실정상
이런 것들에 영향을 줬다. 화학도 이제 발달해서 연금술. 그래서 연금술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비금속, 은이죠. 은이나 금을 뭘로 제가 말 잘못했네. 그 다른 물질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물질들을 혼합을 해갖고 금과 은으로 바꾸는 것들, 그 연금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금으로 바꿀 수 있어, 없어요? 없죠. 금이란 자체가 단일 원소로 존재하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는 거고. 그렇지만 이 연금술을 함으로써 그걸 이제 연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적인 어떤 성분들이나 연구 방법들이 이제 뭐냐면 개발이 되죠. 그래서 산이나 알칼리들이 구별되고요. 승화, 여가, 용해, 증류 같은 화학 시설이 발전됐다. 그래서 유럽에 영향을 줬고, 그다음 의학도 했어. 의학은 이제 뭐 오리엔트라든지 기독교라든지 그리스, 페르시아 등등에 이제 들어온 것 같은 건데,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시나 또는 이분 시나라는 사람이에요. 예. 이분 시나는 의학 저술 해갖고 그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이제 그 의학 전범을 이제 저술해서 유럽인들에게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때 암의 전이 영상도 이 사람이 발표됐고요. 이 사람 뛰어난 사람이야. 이분 신화는 또 뭘로 유명하냐면 철학자로 유명해. 이 사람은 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편 논쟁이라 갖고 그 유명론이나 실제론의 어떤 논쟁 있죠. 이런 것도 이슬람 세계에서 이제 했다고 했죠. 그 논쟁도 그때 이슬람 세계에 같이 있었는데 그걸 해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분 신화예요. 그래서 그 이분 신화의 어떤 그 생각이 후에 이제 아키나스라든지 아벨론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하향 나침판, 인쇄술, 재지술 등의 실용적 기술이 부분이 발달됐고 중국에서 수용돼서 발전시켜 유럽에 전파시켜줬다. 그래서 이슬람은 이렇게 여러 문화를 수용하고 여러 문화를 또 뭐냐면 또 확산시키는데 큰 공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슬람이 주로 먹고 사는 게 뭐죠? 상공업이죠. 상업. 그러다 보니까 상업을 하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들과 교류하게 되고 그 상업 활동을 통해서 또 여러 민족들이 또 그 문화를 전파시켜주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문화의 중개자 그런 역할들을 이제 했었다. 그런 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인문학과 예술의 역사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로 무하메드 정기와 선지자의 어떤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달됐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건 이름을 기억해야 되기 이분 할도하고 나시다 아틴 이 두 사람인데 이분 할도는 예전에 한번 그 예문 나왔어요. 2차 예문으로. 그래서 이제 세계사적 관점에서 국가 사회 문화의 발전을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일정한 법칙을 발견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나시드 아틴이 쓴 집사란 책 있죠.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 나시드 아틴은 이란국의 재상인데 이 사람이 칸의 명령을 받고 집사를 편집했죠. 이 집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계 최초의 세계사야.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는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지구사가 아니라 자기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접촉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을 기록한 게 세계사를 할 때 이 측면을 볼 때 나시드 아틴의 집사가 세계 최초의 그 세계사다. 그래서 집사에 보면 몽골 제국의 역사도 있지만 몽골 제국과 걸쳤던 그 접촉했던 그 여러 나라의 역사도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세계 최초의 역사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리학은 이제 여러 지역을 이제 뭐냐면 여행하는 사람들이 저술로 여행길 바탕으로 발달됐고 상업활동과 성지순례 등을 해갖고 이제 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분 바투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여행을 썼죠. 그래서 보통 이분 바투타하고 이제 그 비교됐던 사람이 마르코 폴로 그 동방경로. 근데 마르코 폴로는 상당히 허황되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이분 바투타는 나름대로 그 돌아다니면서 객관이었었어. 그래서 3대 주육이라고 또 하죠. 이 여행기를.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자, 문학과 야는 페르시아 문화에 큰 영향을 받고 궁중문화가 발달됐고 음모는 유럽의 남프랑스의 프랑스 영향을 줬어요. 요거 꼭 기억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 야라서 아라비아 나이트가 있죠. 그래서 국제 성격이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다. 그래서 이제 이슬람 문화와 그다음 여러 어떤 서와 야가 서로 융합적으로 이제 그 나왔던 것이 이런 그 아라비아 야다. 그다음 예술과 미술을 보면 여러 민족의 문화를 수용해서 페르시아, 시리아, 이집트 이런 것들을 절충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모스크 양식이죠. 요거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모스크는 뭐냐면 이슬람 사원을 얘기해요.
네. 그래서 이 이슬람 사원의 건축 양식이 이슬람 사원뿐만 아니라 다른 그 이슬람 제국에 있었던 공공 건물의 양식에도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 양식의 특징을 보면 도움 양식이 있어요. 이렇게 지붕이 그다음에 아치 이렇게 있고 아치는 이제 밑에 있는 기둥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 도움이나 그 아치는 처음에 이슬람 양식은 아니고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 비잔틴 제국이나 그런 것도 다 받아들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르다보에서 메카를 방향을 준 방면 천탑을 갖고 보면 되게 사원 보면 4개 큰 천탑이 있죠. 예, 이걸 미나라트라는데 이걸 왜 줬을까요? 기도 시간 알려주는 거야. 예, 여기 위에 올라가서 예. 그래갖고 근데 지금은 여기 위에 올라가서 안 알려줘요. 그냥 있는 거고 지금은 그냥 스피커로 해줘. 녹음기 틀어가지고 예. 자, 그 다음에 알칼자드에서 이제 있고 아함보단 궁전 그레나다 유명하죠. 예, 등등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천색은 이 콜바트청은 우리의 청아백장 중국이나 영향을 줬고요. 그 다음 아라베스크 꼭 기억을 해두셔야죠. 이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이 아라베스크는 원래 이슬람 양식은 아니에요. 이것도 원래 그리스에서 건너온 거야. 그리스에 보면 이제 벽면에 어떤 이제 화려한 기하적 무늬나 꽃무늬,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동물, 식물 이런 것들 그린 게 있거든요. 이게 아라베스크라고 했는데 나중에 이슬람에서 이제 받아들이면서 동물이나 이런 것들은 다 뺐어. 그래갖고 꽃무늬나 기하학적 무늬만 들어간 거야. 이때 이제 아라베스크의 의미는 어떤 무늬일까요? 이거는 신의 계시를 상징화시킨 거야. 예. 그래서 되게 이제 이 나왔던 배경이 우상숭배와 관련돼 있는데 우상숭배라는 것은 어떤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걸 금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말로 우상숭배해 놓고는 예수상 만들고 성모 마리아상 만들어 갖고 숭배를 하잖아요. 그게 이거 반대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신의 모습이라고 하도 이건 다 누구의 머릿속에 나온 거야?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거고. 그 인간의 머릿속에 나온 것은 단지 신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조각상 자체를 금지시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의 계시나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하려면 상징적인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아라베스크라는 무늬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아라베스크 같은 경우에는 벽면에 다 붙이죠. 모스크 내부에.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 모스크 내부뿐만 아니라 옷이라든지 양탄자라든지 거기 다 갖다 붙여. 예. 그래서 이런 게 특징이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슬람 문화의 의의를 볼게요. 자, 유럽 근대 문화에 크게 공헌했고 그리스 초대나 헬레니즘 시대의 자연과학을 수용해서 발전시켜 다시 유럽에 전파시켰고요. 천문학은 중국과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다 등등. 그리고 아까처럼 지금 다양한 문화를 수용을 해가지고 이거 종합해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 영향을 줬다. 문화의 중개자 역할. 그렇게 했던 것은 그들 자신이 뭐였다? 상인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래서 상인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 나라 들어가서 이제 문화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또 전파시켜주고 그런 역할을 같이 했다.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 그럼 좀 쉬었다가 관련된 이제 교과서의 내용을 강독을 할게요.